소크라테스의 비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지 마라.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라. 나와 상대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목표를 추구 위한 방법이지 목표 그 자체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네라고 말하게 하고 아니오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라. 오버스트리트 교수에 따르면 아니오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렵다.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말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중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이 되어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바꾸진 않는다. 일단 말을 하면은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고집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상대에게 예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라는 연사는 처음부터 청정으로부터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청정의 심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당구공의 움직임과도 같다. 당구공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힘이 들고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움직임은 분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이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면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다. 분비섬, 신경, 근육 등의 모든 조직이 일제히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대개는 미미한 정도지만 가끔은 눈에 띌 정도로 심하게 거부 현상이 일어난다. 신경과 근육의 조직이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라고 말하면 이런 거부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체의 기관은 전향적이며 수용적이며 개방된 태도를 띈다. 그러므로 예라고 더 많이 말할수록 상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가 쉬워진다. 다른 사람에게 예라는 대답을 하게 하는 기술은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시해왔는가. 무조건 반대해서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급진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과 만나면 곧 상대를 화나게 한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다는 말인가? 쾌감을 맛보려고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건 고객이건 가족이건 처음에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면 그것을 예로 바꾸는 데 상당한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뉴욕 그리니치 은행의 제임스 에버스는 이 예라고 말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원하는 우수 고객을 잡는 데 성공했다. 에버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계좌를 개설을 왔는데 늘 사용하는 양식을 주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은 기꺼이 기재해주면 몇 가지에 대해서는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 고객에게 양식을 다 적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중요한 사람인 듯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죠. 은행이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은행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데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은행의 고객이 데리고 일부러 찾아온 손님에게는 불쾌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날은 상식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고객이 네라고 말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가 쓰기 싫어하는 항목은 사실 아주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은 만일 손님께서 갑자기 사망하시기라도 한다면 법정 상속인이 돈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정 상속인을 기재하려고 은행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을 위해서 정보 기재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자 고객의 태도는 누그러졌습니다. 은행을 나서기 전에 고객은 은행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제 권유로 어머니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신탁 계정도 개설하고 어머니에 관한 모든 질문에도 성은도 대답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했더니 처음에 했던 생각을 잊고 저의 제안을 흔쾌히 따라주었습니다. 다음은 웨스팅하우스사의 영업사원 조셉 앨리슨의 이야기이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제가 물건을 잘 꼭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가 10년 동안에 그를 쫓아다니지만 물건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구역을 담당한 후에 3년 동안에 노력했지만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13년 동안 계속된 방문 끝에 모터 몇 대를 팔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터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몇백 대는 더 팔 수 있을
그러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 확신하고 3주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석 엔지니어가 전화를 받더니 앨리슨 모터를 살 수가 없어. 왜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모터가 너무 과열되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스미스 씨, 당신의 말에 동감합니다. 모터가 과열되면 더 이상 주문하면 안 되죠. 전기계피의 규정 이상으로 과열되는 모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첫 번째 예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전기계피의 규격에 모터의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도 화씨 72도까지 높아지는 것은 인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의 모터는 그보다 훨씬 뜨거워요. 저는 그와 논쟁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공장 실내 온도는 몇 도죠? 화씨 75도쯤 됩니다. 공장 실내 온도가 화씨 75도에 72도를 더하면 147도가 되네요. 그렇게 뜨거운 수도 꼭지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을 대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만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그는 인정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비서를 부르더니 45,000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논쟁해와서 소용없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가 예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재밌고 훨씬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습니다. 아테네의 천덕들이 소크라테스는 맨발로 다니고 40이라는 중년의 나이에 19세의 소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철학자였다.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상대에게 예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었다. 그는 상대가 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한다. 그는 계속해서 예라는 대답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래서 불과 몇 분 전에 부정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상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인간 사고의 방향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이다. 사후에 23세가 지났지만 시끄러운 세상에 불을 밝혀주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다음번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지면 소크라테스를 생각하고 상대가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라. 중국 속담에 살며시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라는 것이 있다. 중국인들은 인간 본질을 연구하는 데 5,000년을 보냈으며 중국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중국인들은 많은 지혜를 축적했던 것이다. 상대가 즉시 예라고 대답하게 만들어라. 예라고 대답하게 만들어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를 성질할 때 서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른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라. 그들은 자신의 일이나 문제에 관해서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상대가 몇 마디라도 더 하게 해라. 당신이 상대와 의견이 다르면 끼어들고 싶을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듣기만 해라.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맞장구를 쳐주어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유리할까?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몇 년 전에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차 시트형 직물 1년치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세 곳의 회사에서 견문을 제출했다. 자동차 회사의 중력들은 견문을 점검해보고 최종 분리된 진술을 듣고 결정한 것이니 지정한 날짜에 와달라고 새 회사에 통보했다. 그중 한 회사의 대표인 R씨는 심한 후두염을 앓고 앓는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 도착했다. 자동차 회사 임원을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안내를 받아서 엔지니어 구매 담당자 영업하드장 회사 사장님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새소리가 나올 뻔이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종이에 여러분 제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당신 제가 말하지요 라고 사장이 말했다. 그는 저희 회사 경문을 꺼내서 장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사장을 저를 대신해서 말했기 때문에 토론 내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회의 결과 저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50만 야드의 직물 주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지 않았다면 계약을 성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뛰어드는 것보다도 상대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조셉에 또 같은 발견했다. 외부는 펜실베니아 주위에 있는 부유한 네덜란드인이 모여 사는 농촌 지역을 시찰한 적이 있다. 이 농가에서는 왜 전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는 잘 손질이 되어 있는 농가를 지나면서 지역 담당자에게 물었다. 그릇에 들이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팔 수 없어요. 게다가 전기회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라고 지역 담당자는 이야기했다. 지역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도 웹은 이곳에 방문한 이상 한 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드레켄 브로드 여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부인은 지역 담당자를 보자마자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두드렸더니 다시 문이 열리더군요. 이번에는 그녀가 전기회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부인에게 전기 설비를 하라고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계란을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부인은 문을 좀 더 열고 우리를 의심스러운 논처리로 쳐다봤습니다. 닭들이 참 좋네요. 더미리크 종이죠? 신선한 달걀을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닭들이 더미리크 종이라는 것을 알죠? 부인은 문을 더 열었습니다. 호기심이 동였는가 봅니다. 저도 닭을 키우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닭은 본 일이 없습니다. 대의 계란을 쓰지 그러세요? 아직도 의심이 끊어오지 않은 채 그녀가 물었다. 제가 키우는 레고는 흰계란만 낳기 때문이에요. 요리하시니까 잘 아시죠? 케이크를 만드는 흰계란보다는 누런 것이 좋으니까요. 제 아내는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들죠.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마음이 놓이는지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인 동안에 저는 눈으로 재빠르게 농장을 훑어보았습니다. 농장은 훌륭한 낭농시설이 갖춰져 있더군요. 부인께서 이르시는 닭들이 남편이 기르는 젖소보다도 훨씬 이익이 있죠? 이 말이 부인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집쟁이 그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닭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그녀가 손수 만든 다양한 설비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료와 양계장의 적정 온도를 추천해주면서 그녀에게 몇 가지 조언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정말 친해졌습니다. 최근 뉴욕 헤럴드 트리븐지의 경제란에 비범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크게 실렸다. 찰스 큐벨에서는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냈다. 며칠 후에 그는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가 인터뷰하기 전에 그는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조사를 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말했다. 기사와 같이 훌륭한 역사를 가진 회사를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장님께서 28년 전에 책상 한 개와 속기사 한 명만 데리고 창업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람들의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런던 $450와 빛나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했던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하면서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보와 조언을 들으러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그는 신나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는 큐벨리스의 경력을 간단히 묻고는 부사장을 불러 말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인 것 같소. 큐벨리스는 열심히 장래의 고용주가 될 사람의 업적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상대방에 대해서 흥미를 보였다. 그는 상대가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호감을 샀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랑을 듣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프랑스 절자 라로슈 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를 능가해라. 친구를 얻고 싶으면 친구가 이기게 해주어라. 이 말이 왜 옳은 말일까? 친구가 우리보다도 잘하면 그들은 자기 중요감을 느끼지만 우리가 친구들보다도 잘 나가면 그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를 한다.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당신의 친구 중에도 당신의 성공보다는 당신의 실패를 보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리가 잘한 일은 작게 말하자. 좀 더 겸손해지자.
어빙코은 겸손히 미덕을 잘 알고 있었다. 정원대에 선 변호사가 콥에게 말했다. 당신은 인류 작가가 맞습니까?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콥이 대답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우리들은 다 죽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인생은 짧다. 쓸데없는 자기 자랑을 할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생각해보면 자랑할 거리도 그다지 없지 않은가? 평범한 인간과 정신병자를 구분하는 것은 갑상선에 있는 요오드이다. 갑상선에 있는 요오드이다. 의사가 갑상선을 절개해 요오드를 빼내면 바보가 될 것이다. 약국에서 5센트면 쓸 수 있는 요오드가 보통 사람과 정신병자를 구분짓는다.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상대가 말하도록 해라. 상대가 말하도록 해라. 그랬네요. 자, 12가지 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